네, 빠르게 돌아가는 대선 시계만큼이나 전국 주요 현안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여야 선대위 의원 두 분 모시고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동상황실장 고민정 의원, 국민의힘 선대위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단 부단장 박수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 유한기 전 본부장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었는데 양당 입장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민정 의원님. 일단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예. 그리고 왜 매번 이렇게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는 걸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무리하게 강도 높은 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또 별건 수사들이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의구심들이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뭐 확인할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대장동 건에 대해서는 실제로 돈을 받은 사람들, 즉 50억 클럽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얼만큼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수사가 되고 있는가. 지금 보면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수수한 게 확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죠. 뿐만 아니라 인척을 통해서 100억을 수수했다고 받은 사람도 얼만큼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 대장동을 통해서 돈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선 얼만큼 이 진실들이 규명되고 있는가. 왜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뜨뜻미지근한가.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누군가에게는 서리발처럼 매서운 게 검찰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행여나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앞으로도 철저한 수사가 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오늘 이준석 대표 입장 발표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선 어떻게 안타까운 생명을 버리는 극단적 선택을 하셔서 정말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의 또 예도의 뜻을 제가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방금 고민정 의원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이 검찰 수사가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하냐 하는 부분하고 그래서 우리가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버닝썬 사건이라든지 조국 사모펀드 사건이라든지 또 윤미향 사건 이럴 때 연관된 분들이 몸통 수사를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하면 또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한 케이스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어째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지 정말 걱정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예. 수사 상황에서도 지금 일단 핵심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사의 진척도에서도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뇌물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본인이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셔서 공소권 없음으로 없어질 것 같고요. 직권 남용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황무성 사장이 사표를 내라 해서 압박을 한 녹음 파일이 나왔거든요. 예, 잠시 그 종용 의혹에 대해서 잠시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일정을 마치고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는 내용이 있어서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고 이야기 다시 나누겠습니다. 태어나서 자란 곳이고 또 제가 자부심 갖는 고장입니다. 그리고 아마 현실적으로 볼 때도 이번 선거에서 대구 경북이 갖는 비중이나 또는 중요성이 매우 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암제는 제가 경주 이가이기 때문에 경주 이가의 시조 우리 알평 선생님의 본거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신라 육촌들이 신라를 건국할 때 모여서 화벽을 구성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매우 유서 깊은 곳이고 또 민주주의라고 하는 만장일치제의 민주주의 제도를 아주 오래전에 실제로 시행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또 제 개인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곳이어서 인사 삼아 방문했습니다. 많은 우리 정치인 어르신들께서 또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또 경주 이가로서의 자부심을 많이 부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또 오늘 일정 관련해서 질문 추가로 있으실까요? 네, 기자님. 네, 제가 드릴게요. 총괄선거대책위원회 박창달 의원을 아니요. 경아 좀 더 가까이. 잠깐만요. 매체에서 오셨을까요? 네, 대구 KBS에서 왔습니다. 아, 네. 자, 박창달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데리고 오신 분이 후보님이라고 제가 듣고 있는데
지역에서는 그로 인해서 민주당 내에 갈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 총괄을 데려오신 어떤 그 배경, 어떤 점을 감안하셨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파생된 갈등을 어떻게 푸시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먼 길을 가려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됩니다. 또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처음 만나면 아무래도 이렇게 매끈하지 않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서로 조율하고 또 우리가 함께 추구하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도록 협조가 또 협력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 포항MBC 장익동 기자인데요. 여기 경주가 원전이 6기가 있고 이 주변에 지금 원전이 11기가 있는데 이렇게 경북 동해안에 원전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데 후쿠시마 일본 사고 이후에 원전 사고 이후에 이런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월성원전 방사성 누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너무 이제 포괄적인 질문이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참. 원전 확대 정책에 대해서 좀 안전이 담보되지 못하는 원전 확대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좀 어떻게 보시는가요? 원전 문제에 대해서 저는 뭐 지금까지 입장은 일관됩니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체제로 대대적인 재편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속에서 저는 원전도 추가 건설보다는 있는 원전은 최대한 활용하면서 신재생에너지로 대전환을 신속하게 이루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일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지금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10년 이내에 원전 발전 단가를 추월하게 될 것이다. 즉 원전 발전 단가보다 더 낮아질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원전이 발전 단가가 싼 건 사실인데 이게 위험 비용 또 아주 오랜 기간에 이제 핵 폐기물을 후손들이 관리하면서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비용을 지출해야 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특히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이제 고려하면 결코 싼 에너지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장의 또 경제 현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있는 원전들은 충분히 활용하고 그 사이에 2084년까지 이게 이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충분히 준비해서 탈탄소 사회로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신한울 3, 4호기와 관련된 질문을 하시고 싶은 거 아닌가 싶은데요. 신한울 3, 4호기는 이제 경계 지점이 있는 거죠. 이미 짓고 있는 원전이냐, 계획한 원전이냐, 그 경계 지점이 있어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3, 4호기는 짓지 않는 걸로 지금 중단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이제 의견도 많이 다르고 또 정책이라고 하는 게 한번 정하면 반드시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정했다고 상황이 변하고 또 국민들의 이 나라 주권자들의 의사가 변했는데도 그냥 밀어붙이는 것은 벽상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연하게 이 문제는 우리 국민 여론과 또 우리가 현재 닥치고 있는 경제 현황 또 에너지 전환의 상황 등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숙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다른 분한테 좀 질문 기회를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드릴게요. 그 월성원전에서 이제 올초에 삼중수소 누출됐다 이런 게 있었는데 얼른 갈게요. 다른 기자님들이 손을 많이 드셨어요. 추경 네.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올해 안에 추경을 통해 당장 소상공인 설계상 적극 지원하자는. 저는 윤석열 후보께서도 이제 50조 원 지원 말씀을 하셨고 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께서도 이제 취임하자마자 제 일성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신 말씀이 아닐까 싶은데 100조 원 지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 세계에서 GDP 대비 지원액이 가장 적은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지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100조 원의 추가 지원을 해도 다른 나라들의 평균적인 지원액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들을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 많은 희생을 치렀고 정부가 감당해야 될 몫을 우리 국민들 자영업자들이 희생을 치르면서 대신 부담을 치른 겁니다. 그래서 말이 나왔으니 후퇴하지 마시고 저는 이게 이번 100조 원 지원 사업이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 진심이 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분들이 실제로 지원할 생각은 없으면서 빈말로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그야말로 비닐공짜 공약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심을 조금은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고 내가 당선되면 그때 가서 지원하겠다. 지금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표를 얻기 위해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6개월 후 또 내년 대선이 끝난 후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어렵고 그래서 지금 나중에 하겠다고 말할 게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지원책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시회도 열고 여야 협의도 해서 이미 말씀하신 100조 원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할지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저도 당의 임시회 소집 등을 통해서 절차를 마련하고 또 정부 당국에 촉구하고 또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어떤 게 더 나은지를 검토하도록 지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뒤로 빠지지 마시고 국민들을 나 찍어주면 지원하고 나 안 찍어주면 지원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위협하거나 유혹하거나 기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강민경 기자님. 네, 후보님 오늘 요한기 전 본부장께서 극단적 선택을 하셨고 후보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비통하다라고 하시고 특검 얘기를 하셨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보고요.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사실 이로 인해서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대장동 이슈가 다시 불거지면서 악재로 작용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입장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타까운 일이고요. 어쨌든 뭐 명복을 빕니다. 근데 수사라고 하는 게 정말 성역 없이 필요한 부분을 다 했으면 좋겠는데 진짜 큰 혐의점들은 다 놔두고 자꾸 주변만 이렇게 문제 삼다가 이런 사고가 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뭐 특검이든 뭐 국정조사든 다 가려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꾸 수사를 통해서 정말로 몸통은 그대로 놔두고 그 수천억의 돈이 어디로 갔는지 그걸 왜 제대로 조사를 안 하냐. 왜 엉뚱한 데를 자꾸 건드려서 이런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내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 지금 TK 지역 민심 행보 중에 경주 황리단길에서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선대위 구성 이야기도 했고요. 원전 관련된 내용도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그 유한기 본부장 관련된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성역 없는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혐의점은 두고 주변만 문제 삼았다. 어떻게 보면 검찰의 수사 과정을 지적을 했는데 잠시 후에 또 윤석열 후보의 입장 발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또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앞서 질문드렸던 내용들 이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도 검찰의 수사 과정을 지적하긴 했는데 결국에는 그 고민정 의원 그리고 박수영 의원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특검 왜 특검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거든요. 왜 양당 모두 특검을 하자고 하는데도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저는 민주당의 이중 플레이라고 보는 거죠. 후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 없는 특검을 받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예. 특검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데 저희가 11월 30일 날 지난주에 이제 법사위가 열렸고요. 법사위에 68건의 법안이 상정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67건 딱 한 건만 빼고 상정이 돼서 통과됐거든요. 예. 그 한 건이 바로 특검법입니다. 예. 그 특검법의 내용에 대해서 민주당과 우리가 합의 안 된다고 이러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법을 상정해 놓고 법사위에서 논의해서 고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법사위 역할인데 아예 상정조차 시키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는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부분하고 민주당이 얘기하는 부분이 완전히 다른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정하기 전에 내용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겁니까?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 야당에서 제기했던 특검법, 저도 이제 어떤 법안인가 봤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바로 이건데요. 예. 제목만 보시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이재명 특검 하자는 거지요. 이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는 그 수천억 원의 돈이 과연 누구에게로 갔는가?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이 50억 클럽을 통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그거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들은 거론하지 않고 예. 그저 이재명 특검이라고만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특검을 하자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 이쯤 되면 그냥 이재명 죽이기를 대놓고 하겠다라는 것밖엔 되지 않고요. 그리고 특검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도 늘 그랬듯이 여야 간의 합의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무턱대고 본인들이 원하는 법안이 이것이다. 근데 이거를 합의해주지 않으면 혹은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여당에서 특검 안 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이 특검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려면 여야 간에 어디까지 수사의 그 범위를 만들어야 할 것인가, 무엇이 핵심이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논쟁과 그 논의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 바로 특검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거부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조건 없는 특검, 무조건 특검을 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근데 자꾸 조건을 다시니까 이중 플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지금 그러면 이재명 특검이라고 조건을 다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조건은 우리가 다른 게 아니고 민주당이 달고 있는 것이죠. 민주당이 만약에 우리 법안이 마음에 안 드시면 대안을 내가지고 대안의 법안을 내놓고 두 개의 법안을 놓고 우리가 법사위에 대안을 만들어내는 게 늘상 하는 일 아닙니까? 왜 민주당은 민주당 나름대로 법안을 내놓고 같이 논의하자고 하질 않는 겁니까? 그러면은 여야 간에 원하는 내용들을 논의하고 그리고 여당이 얘기하는 것들, 제기하는 것들, 예를 들어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이라든지 그리고 50억 클럽에 해당되는 이분들의 돈의 출처가 어디로 가 있는 것인지 당연하죠. 거기에 대해서도 다 하시겠다는 당연합니다. 의미이신 거죠? 부산저축은행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왜 많은- 이번에 내신 특검법은 이렇게 이재명 특검이라고까지 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대안을 내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법사위도 하시고 상임위도 하실 거 아닙니까? 상임위에서 두 대안이 나와가지고 그걸로 법사위 안을 만들면 되는 것이거든요. 왜 자꾸 조건을 다시 내냐 그죠?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건 얼마든지 수사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저축은행이 왜 살아났느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정수석하실 때 유병태 금감원 국장한테 살살 다루어라 해가지고 부산저축은행이 살아났고 그 살아난 저축은행이 이번에 연루가 된 것이거든요. 자꾸 사건을 파고 들어가면 아직 그 공소시효도 남아있는 부산저축은행 사건입니다. 그 내용을 잘 알고 주장하셔야 됩니다. 예. 네, 그러면 원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야당에서 요구하는 사안과 이제 여당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안, 특히나 이제 국민들이 대장동으로부터 이 개발 이익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왜 얼만큼이나 가져갔는지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되는 것인데 당연합니다. 무작정 이렇게 내놓고 예. 받아라라고 하는 건 너무 무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민주당이 다수당입니다. 우리가 내놓는다고 법안이 바로 통과가 되나요? 민주당 동의하셔야 통과되는데 민주당이 협치를 대안을 하셔야죠. 제시하셔야 된다는 자, 뜻이죠. 정말 진실을 원하는 거 국민들이기 때문에 양당 모두 가셔서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특검하겠다 해서 특검이 좀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저도 바라고 또 국민들도 아마 바라고 있을 겁니다. 이쯤에서 오늘 또 속보가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내용을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제기했던 이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 소송 앞서 뉴스에서 1심에서 각하 판결됐다는 속보를 전해드렸는데 이 판결 내용과 관련해서는 두 분 입장 어떤지 각 당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영 의원님. 예, 뭐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일 자체가 잘못됐기도 하거니와 예. 이미 검찰총장을 떠난 분입니다. 대선에 출마해 계신데
지금 직무정지를 한다는 게 무슨 소익이 있습니까? 소익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각하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고 예상대로 각하가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고민정 네. 의원님께서는 지금 판결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의외의 답변을 주셔서 예. 사실은 지난 10월에 서울행정법원에서 당시의 징계가 적법하다라는 이제 판결이 나왔었고요. 이번에도 사실은 이제 윤석열 후보의 이제 패소 판결이 나온 것이거든요. 예. 그 얘기는 그 당시의 징계가 이제 정당했다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윤석열 후보 검찰총장 당시 어땠습니까? 온갖 박해를 받고 있다면서 코스프레를 했었는데 심지어는 이 검찰총장의 자리를 내어놓자마자 바로 이제 야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나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검찰총장이란 자리도 굉장한 그 권력의 자리일 텐데 얼만큼 더 높이 올라가고 싶으셨나 하는 의구심이 좀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으로서의 징계와 관련된 것들 벌써 작년부터 수개월 동안 대한민국을 굉장히 혼란에 빠뜨렸던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사과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분명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 직무 정직 판결에서 나왔던 징계 사유들 이 부분을 이제 법원이 어느 정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과가 또 있고 그 반드시 이후에 또 있어야 진행돼야 된다 되겠죠. 이런 입장이신데 이번 사건에는 그 징계 내용에 대한 한 게 아니고 그렇죠. 직무정지에 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각하가 나왔고요. 그렇죠. 징계 부분은 현재 다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또 다투어 봐야 되겠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그만둔 사람에 대해서 징계 처분을 한다는 것이 소익이 뭐가 있겠는가 판결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예상을 하게 됩니다. 예. 예. 그럼 국민이 뭐 네. 첨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분명히 그 지난번에 이제 행정법원에서 그 채널A 검언 유착과 관련된 사건, 그 다음에 판사 사찰 지시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가 정당하다라고 분명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판사 사찰에 대한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조사를 받아야 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법의 판단도 받아야 되겠죠. 지금 항소심에 가 있으니까 판결을 지켜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익이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 날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 것이지 지금 1심에서 난 조그마한 거 가지고 사과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오늘은 뭐 소외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뭐 전국 상황에 크게 영향을 미칠까 이런 의문도 드는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 크게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뭐 각하 판결이 났기 때문에 예. 뭐 미칠 영향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앞선 직무정지에 대한 또 항소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지켜보고 여론이 어떻게 직무정지는 오늘 될지. 결정이 났고요. 예, 앞에 이 부분은 이제, 났고 예. 앞서 이제 직무정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후보들 전국을 누비면서 표심 공략에 열중하고 있는데요. 앞서 현장 연결했지만 이재명 후보 TK 공략에 나섰고 또 강원 공략에 나선 윤석열 후보의 모습도 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다행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그랬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고 그런 거 써가지고 막 저 표 얻으려고 진짜 존경하는 척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 계시던데 그 전혀 아닙니다.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 기획하고 결정하신 부분을 제가 전적으로 수용해서 이런 옷을 입고 뛰라고 하면 뛰고 네, 일단 이재명 후보 앞서 보셨지만 TK 지역 메타버스 기존은 2박 3일 일정이었었는데
고향 민심에 대한 어떤 열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루 더 연장해서 3박 4일 일정으로 또 방문을 했다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고향이기 때문에 더 이제 마음이 좀 푸근하게 가는 측면도 있겠지만 예. 그것보다도 이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2.28 민주운동이라든지 예. 아니면 이제 국제보상운동이라든지 뭔가 이 나라가 국민의 삶을 위협할 때 저력을 보여줬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이루었던 그 힘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대한민국 산업 발전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묻기 위해서 그 금호공대 그 학생들하고 같이 미래 성장을 논하기도 할 것이고요. 예. 그리고 모든 지역이 갖고 있는 숙제지만은 이제 소멸 위기 문제에 대해서도 그 현장에 있는 젊은 청년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대안들을 좀 찾아 나가는 일정을 가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일정 중엔 김혜경 씨와 함께하는 또 동행 일정도 있던데 이 부분도 또 주목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응당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렇게 그 아내가 나오지 않은 적이 없었죠.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숙 여사께서 계속해서 행보들을 해왔던 것이고요. 예. 그 측면으로 이제 김혜경 여사도 똑같이 이제 행보를 하고 있는 건데 지난주에서도 이제 김건희 씨 여사가 왜 나오지 않는가에 대해서 물었지만 뭐 여전히도 나오지 않고 계셔서 언제까지 그렇게 꼭꼭 숨어만 계실지 참 궁금하네요. 이번 일정은 이준석 대표와 또 함께했기 때문에 강원 지역 일정에 대해서도 또 평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우리는 뭐 우리 이준석 대표가 2030을 이제 대표하는 이런 직위에 있고 또 2030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2030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이준석 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후보가 다닐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게 왜 다니느냐? 경청하러 다니는 거거든요. 예. 들어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는 경청보다는 말씀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쏟아부으시는데 예를 들면 존경한다고 얘기했다고 해서 진짜 존경하는 줄 믿고 있다. 이런 말씀 좀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었는데 충격적입니다. 저렇게 하고 말씀을 하시면 어디까지 진실인지 어디까지를 믿어야 될지 유권자들이 알기가 어렵거든요. 예. 또 우리 고민정 의원께서 우리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 자꾸 하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출범이 한 달 늦었지 않습니까? 절차상.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지만은 나올 때 되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 이게 유경수 여사 시절부터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는 뭐 같이 다니거나 소외된 계층을 방문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관례 같은 게 있는데 이걸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건 저는 생각이 안 듭니다. 본인이 직업이 있고 본인이 또 전문직이 종사자라면 자기 일이 우선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얼마든지 나오면 되는 것이지 우리는 나왔는데 왜 상대방당은 안 나오느냐라고 투정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전문직 종사자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거는 기대가 전문직 종사자인 여성들의 기대도 더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뭐 어떤 경력 단절이라든지 혹은 여성으로서 회사에서의 어려움들이라든지 아무래도 여성이니까 더 잘 아시겠죠. 그럼 그것들을 많이 공감해 주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은 혹시 없는가라는 걸 또 조언을 해줄 수도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더더욱 나서야 되는데 그럼 회사 일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지금 행보를 못 하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고민정 의원님께서 뵐 때마다 저희 당 염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나와서 진면목을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사회성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역할을 충분히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 뭐 이준석 대표도 뭐 충분히 그 호감도가 있는 분이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했었고 금태섭 의원도 업무에 진심인 분이다 이렇게 내부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등판 가능성은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언제쯤 나오시는 겁니까? 원래 그 주인공은 좀 천천히 짠하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까? 좀 있으면 나올 거니까 너무 그래 재촉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나오지 않는다면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글쎄요, 뭐 전문직에 종사해서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뭐 그분의 판단이지 그걸 밖에서 다른 사람이 왜 나와라 왜 안 나오느냐 이렇게 하는 거 제가 과연 적절한지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왜 그러냐면 허위 학력 의혹에 대해서 주가 조작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접 말을 듣고 싶은 겁니다. 이분이 그냥 가불병정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은 앞으로 영부인이 될 분이십니다. 대통령이 된다면 윤석열 후보가. 그리고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오랜 시간을 나눠야 될 사람이 또한 영부인의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한 번도 보지 않고 선거를 치르게 한다?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이수정 위원장이 이거 국무선거 아니다. 어느 정도까지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냐. 너무 날카롭게 검증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나왔거든요. 그 고민정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러한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이수정 위원장의 예. 발언을 봤는데 여성들의 과거 이력에 대해 가십성 폭로가 이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고 사생활은 보호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아마도 이제 한간에 떠돌고 있는 뭐 줄리이다 네. 아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사실이라고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설령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게 무슨 문제가 될 것인가라는 생각이고 오히려 아까 계속 말씀드린 이 법의 그 선상에 있어서 불법 여부가 있는 것. 아까 계속 말씀드립니다. 허위 학력과 주가 조작, 또 그 어머니이신 최 씨와 관련된 양평 땅 투기 의혹 사건까지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명명백백하게 말씀을 주셔야죠. 예. 검증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간에 대통령을 위한 둘러싼 분들에 대한 검증은 반드시 필요한데 이게 네거티브로 흘러서는 안 된다. 네거티브는 뭐냐? 사법적 판단이 이미 끝난 거, 사법적 판단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 또 카드라 수준의 질문 이런 것들로 계속 네거티브를 제기하시면 선거판이 아주 지저분해지면서 국민들한테 대한 예의가 아니죠. 확실한 내용만 가지고 검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덧붙이면 최근 여론조사에 보니까 이 아내에 대한 선호도 호감도 조사를 보니 김혜경 씨가 44.1%, 김건희 씨가 32.2%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 정도가 차이가 있는 것을 보면 네, 뭐 저희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매번 걱정해 주셔서 후보는 우리가 이기고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평균을 내봐야 되겠죠. 최근에 저희가 이긴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습니까? 어제도 연일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 이야기거리가 많이 됐었는데 추미애 전 장관이 지금 김건희 씨 관련해서 발언을 연이어서 하고 있는데 양당 입장에선 이게 득인지 실인지 뭐 여러 분석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먼저 국민의힘. 저희야 추미애 장관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본인의 자유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추미애 장관님 말씀하시는 게 과연 민주당의 덕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전 장관님에 대한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말씀하신다고 그게 바로 덕으로 가겠냐 생각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건 자유입니다. 사실은 김건희 씨가 자꾸 이렇게 거론되는 게 저희 민주당으로서도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는 후보 대 후보, 즉 이재명 대 윤석열의 싸움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 다른 논란으로 번지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정책에 대해서 서로 대결할 수 있게끔 더 많이 당에서 좀 일정도 짜주시고 토론회도 좀 나와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토론회 일정이 아직 안 나왔죠. 토론회 일정들이 나와주면 충분히 다 하실 겁니까? 그 후보가 결정할 일이지만 가급적 토론회는 많이 나가서 정책 토론으로 가는 게 바른 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가 어떠니 후보자 배우자가 어떠니 네거티브가 어떠니 이런 거 말고 국민이 바라는 건 희망의 복원이거든요. 미래를 향한 희망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는 정책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미래를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고민정 의원님 동의하신다면 양당에서 네거티브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YTN에서도 꼭 토론 주최해 주십시오. 전국 상황 앞두고 두 분 모시고 꼭 토론을 해서 두 분이 궁금하신 점 또 국민들이 궁금한 점 꼭 궁금증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또 외연 확장 경쟁 이야기도 또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선대위에서는 윤희숙 전 의원 합류했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 오늘 바른미래당 출신이죠. 김관영 전 의원, 최이배 전 의원 합류했습니다. 양당의 지금 외연 확장 경쟁, 지금 상황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먼저 민주당 입장에서 보기에는 윤희숙 전 의원이 합류한 것이 과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날카로운 공격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싸움은 이제 벌여봐야 아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본인의 잘못으로 스스로 나가기는 하셨지만은 물론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는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곳을 벗어났던 분께서 다시금 이렇게 대선판에서 나오는 걸 보면 참 강심장이시구나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숙 의원이 본인의 잘못으로 나갔다고 고민정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부친의 의혹 때문에 나간 것이고 각각 당의 부동산 관련된 12명, 24명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약한 그런 경우였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만두신 겁니다. 그래서 그 도덕성은 높이 인정해 줘야 될 것이고 윤희숙 의원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듯이 대한민국 지금 최고의 경제학자입니다. 그분이 경제 문제에 관해서 이슈를 제기하면 이재명 후보께서 반박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앞으로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또 말씀 나누는 중에 윤석열 후보가 지금 현장에서 발언 이어가고 있는데 현장 발언 듣고 또 다시 한번 마지막 말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선대위 그 출범식에서도 얘기했지만 당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지난 또 수년간 그런 노력을 많이 해왔고 네. 당의 혁신을 통해서 네. 노재승 위원장이 이어서 네. 2030 커뮤니티에서 신혜진, 손희춘 전 의원을 두고 좀 인사검증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신혜진, 손희춘 전 의원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과거에 게임 관련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하셨던 게 논란이 됐어요. 큰 직책도 아니고 뭐 특보니까 다양한 분들이 특보로서 그런 뭐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자리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특보로서 선거 운동을 하는 거니까. 네. 검찰 수사를 맡은 유한기 씨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그거에 대한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정말 애도를 표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 하실 얘기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네. 김종인 위원장 손실보상 100조 얘기하셨는데 후보님 이전 50조 얘기하셨잖아요. 10조 거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 재원을 우리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면은 사실 얼마든지 도와드려야 되죠. 근데 제가 50조는 공약으로서 그거는 반드시 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게 잦아드는 것이 아니라 변종을 통해 갖고 더 확산이 될 기미가 많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그 재정 지출을 해야 할 그거를 각오를 가져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장님, 아까 10대 비전 중에서 사회복지부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 있었는데요. 정부조직 개편은 이제 그 여야가 그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이지만 우리가 종전의 이런 정부조직 그 체계에서 또 새로이 우리 그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다뤄야 할 이런 아젠다 중심으로 정부 조직이 개편돼야 되는 것은 맞는 방향입니다. 네. 다음 일정 때문에요. 네네. 그 이재명 지사 얘기하셨었는데 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 애도를 표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중심을 네. 그거 이 정도 하십시오. 이재명 후보가 네. 특검 특검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후보님 입장은 저희는 특검을 하자는 얘기를 벌써 부산저축은행 뭐 가지고 하더라도 그래 하자는 얘기를 벌써 진작에 꺼내놨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법안 자체를 올리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합의를 하자 이 말입니다. 네. 저희는 이미 내놨고 대장동이 네. 특검법안이 하루빨리 법사위에 상정돼야 된다. 뭐 그런 상정조차 안 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으로 오늘 법원에서 그 총장 시절에 하셨던 직무정지 취소 소송 관련해서 그거는 예. 이미 소의 이익이 없어가지고 원래 이거를 철회를 하느니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거는 12월 1일 날 난 징계 처분 나기 훨씬 전에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크게 다툴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이야기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 판결에 대해서는 이미 소의 이익이 없어서 크게 다룰 이유가 없다. 또 유한기 전 본부장 사망 소식에 대해서는 애도를 표하고 이재명 후보가 할 이야기가 많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특검에 대해서는 당장 합의를 하자 이렇게 또 촉구를 했습니다. 두 분 아마 첨언하실 내용이 많을 텐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동상황실장 고민정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선대위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단 부단장 박수영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